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어? 부모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았을까?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울려 퍼진 잔혹한 모욕. 27세 초등학교 교사 한소영은 남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참혹한 굴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몰랐죠. 자신이 무시한 그 소녀를 키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22년 전 자신의 가족과 깊은 연관이 있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히 내 손녀를 무시하다니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평범해 보였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운 복수심으로 변하는 순간 박태호 가족을 향한 체계적인 응징이 시작됩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샹들리에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그 가운데 한 테이블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만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7세의 초등학교 교사 한소영은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3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 최민준의 부모님과 처음 만나는 상견례 자리였거든요. 소영은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박하지만 고급스러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단정한 네이비 재킷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모습을 확인하며 첫인상이 좋기를 바랐습니다. 민준이 소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어머니도 소영이를 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소영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중년 부부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인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요. 소영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김여진은 52세답지 않게 잘 관리된 외모를 하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었죠. 그 옆에 박태호는 55세의 나이에 걸맞은 든든한 체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소영이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여진은 위아래로 소영을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그래요. 소영 씨죠? 여진의 첫마디부터 어딘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태호는 그나마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여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메뉴를 보며 주문을 하는 동안에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긴장한 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건 음식이 나온 후였습니다. 여진이 포크를 들며 물었어요. 소영 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3학년을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소영의 가슴이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여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민준이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을 끼어들었죠. 소영이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도 대단해요. 하지만 여진은 민준의 말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재산 같은 건 별로 없겠네요.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소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준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여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그런 말이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결혼할 때 경제적인 기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태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가문의 배경이 중요하죠. 우리 민준이도 좋은 회사 다니고 앞으로 승진도 기대되는데. 여진이 소영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준이는 더 좋은 집안 딸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어요? 소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진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예절 교육을 받았을까요? 품격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여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절이나 매너 같은 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가르쳐 주겠어요? 부모도 없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서도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진은 계속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도 건설회사 운영하시고 저도 여러 사교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영 씨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과는 격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분노와 자존심이었죠. 죄송하지만 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용납할 수 없다고요? 참 당찬데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죠. 여진이 팔짱을 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요. 그런데 소영 씨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태호도 거들었어요. 여보 말이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배경이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민준이 미래를 생각해야죠. 소영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소영아, 잠깐. 민준이 당황해서 소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핸드백을 들고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이네요. 조금만 건드려도 도망가고. 민준이 급하게 일어나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소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와는 안 어울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렴. 소영은 레스토랑을 나와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받은 모욕이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모독이 가장 화가 났어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소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부족한 걸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이었거든요. 소영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아버지 한국진과 할머니 이순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의 표정을 본 순간 두 분 모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죠. 소영아, 어떻게 됐니?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국진이 소영의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보렴. 소영이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여진의 차가운 시선,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민준의 미적지근한 반응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할머니 순덕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소영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할머니가 제일 잘 아는데. 하지만 국진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소영이를 뭐라고 했다고? 소영이 김여진이 한 말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냐는 말까지요.
국진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자상하던 할아버지의 모습 대신 뭔가 다른 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겠다. 할아버지, 그냥 잊어버려요. 괜한 일로 할아버지까지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내 손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국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전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순덕이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여보,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소영이를 그렇게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날 밤 소영이 잠든 후 국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책만 가득했던 서재였지만 책장 뒤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숨겨져 있었어요. 국진이 책장을 조심스럽게 움직이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다이얼을 돌려 금고를 열자 안에는 소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법관 한국진이라고 적힌 명함들,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 그리고 젊은 시절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요. 국진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오래된 일이구나. 순덕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정말 옛날 인맥들을 다시 활용하실 거예요? 국진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덕아, 나는 평생 법관으로 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 하지만 은퇴한 후에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살고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우리 손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순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과거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진짜 교육이 뭔지 깨닫게 해드리죠. 국진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내 아내야. 함께 해주겠구나. 다음 날 아침 국진은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으로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태호와 김여진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국진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어요. 40년간 법조계에서 쌓아온 인맥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제자였던 김철수 검사였어요. 철수야, 할아버지다. 대법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김철수는 은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박태호라는 건설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박태호요? 어떤 분인지 대략적인 정보라도 있으신가요? 태호건설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는 김여진이야. 강남 쪽에 살고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가능한 한 빨리 부탁한다. 그리고 철수야. 네, 대법관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개인적인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금융권에 있는 후배에게 걸었어요. 민호야, 나다. 한국진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군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은행 쪽 일로 문의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 말씀하세요.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태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있을 텐데 이 회사의 대출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겠니?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말이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컴퓨터로 검색해보니 태호건설이라는 회사가 나오네요. 최근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나? 총 50억 정도 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최근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국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흥미롭군. 민호야, 고맙다. 아, 그리고 이 일도 비밀로 부탁한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언론계에 있는 지인에게 걸었어요. 기자 출신으로 현재는 편집국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국장님, 한국진입니다. 대법관님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그런데 작은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다. 말씀만 하세요. 박태호라는 건설업자와 김여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 특히 숨기고 싶어 하는 일들 말이야. 편집국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가능하겠나? 네, 최선을 다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모두 끄는 국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감히 내 손녀를 무시하다니. 국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순덕이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큰일이 되는 건 아닐까요? 국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평생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일해왔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실을 밝혀낼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국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수 검사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대법관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진은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지만 목적지는 동네 마트가 아니었어요. 강남에 있는 한 빌딩의 최고층으로 향했죠. 그곳은 예전에 국진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국진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다시 이런 일에 발을 담그게 되다니. 김철수가 깍듯이 인사하며 맞이했어요. 대법관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고맙다, 철수야.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철수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박태호와 김여진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국진이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박태호의 기본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죠. 1968년생으로 현재 태호건설 대표이사.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국진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대법관님, 박태호에게는 상당히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2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이지?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였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자와 하청업체 직원 등 여러 명이 다쳤고 특히 그날 현장 근처를 지나던 부부가 크게 다쳤어요. 국진이 파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한성호, 이미라 부부였습니다. 당시 5살 딸을 두고 모두 사망했어요. 국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계속 읽어봐라. 사고 당시 박태호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서 부실 공사가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지? 로비와 은폐 공작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태호가 지역 정치인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거든요. 결국 벌금형으로만 끝났어요. 국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는데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피해자 유족은 한성호, 이미라 부부의 딸 한소영. 현재 27세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조부모인 한국진, 이순덕이 양육 중. 국진이 파일을 놓치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철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대법관님, 괜찮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이 한소영이라는 아이가?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국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 손녀야. 내 손녀라고. 철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럼 대법관님께서 그때 피해자 유족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 소영이는 내가 키운 손녀야. 그리고 박태호 때문에 부모를 잃었고, 철수도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번 조사 요청이? 맞아. 그 집안 사람들이 내 손녀를 모욕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22년 전 우리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는 거야.
철수가 파일을 다시 펼치며 말했어요. 대법관님,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지?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폐된 증거들이 많아요. 만약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박태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기소가 가능하다는 뜻인가? 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문제죠. 국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증거는 내가 찾아보겠다. 철수야,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국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박태호를 재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해줘. 그리고 22년 전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수집해라. 알겠습니다. 대법관님, 그런데 김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여진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압박을 가해. 어떤 방식으로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압박, 그리고 언론을 통한 진실 폭로. 물론 모든 건 법 테두리 안에서 말이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님, 이 일이 혹시 개인적인 복수는 아니겠죠? 국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가 아니야. 정의의 실현이지.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야. 그리고 내 손녀를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이야. 철수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법관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소영 양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있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모든 진실을 말이지. 국진이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감히 내 손녀를 무시하고 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이. 그 순간 온화했던 할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한국진 전 대법관이 서 있었죠. 사무실을 나온 국진은 바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언론계에 있는 지인에게였죠. 국장님, 한국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 추가로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박태호라는 사람이 22년 전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주세요. 그리고 김여진이라는 사람의 현재 사교활동이나 모임들도 조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님, 이 일이 혹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도 있나요? 때가 되면 보도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조용히 자료 수집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국진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오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괜찮아. 그런데 소영아,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바쁠 것 같다.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걱정하지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라.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국진이 전화를 끊고 순덕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이제 시작이야.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손녀가 당한 모욕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22년 전 진실도 밝혀낼 거고. 국진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된 것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40년간 법조계에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한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압박이었죠. 국진이 은행장 출신인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행장님, 한국진입니다. 국진이 형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연락했어. 무엇이든 말씀하시죠. 태호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대출 상황을 좀 점검해 봐줄 수 있겠나? 태호건설이요? 박태호 대표가 운영하는 곳 말씀이신가요? 맞아. 그런데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국진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어요.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 회사가 대출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만 확인해 달라.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는 건설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후배에게 걸었어요. 상무님, 한국진입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네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태호건설이라는 회사 알고 있나? 네, 중견건설회사죠. 박태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계약 재검토를 권해줘. 무슨 이유로요?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거야. 한편 김여진이 참석하고 있던 강남 사모님 모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임 회장인 정미란이 갑자기 여진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진 씨, 다음 주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정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여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냥 회원들 의견이 그래요. 더 이상 함께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하지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정미란이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진 씨 남편 회사에 대한 소문들이 있더라고요. 좋지 않은 소문들이요. 사실 정미란의 시아버지는 국진과 오랜 친구였어요. 전날 밤 정미란의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었죠. 미란아, 김여진이라는 사람이 내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네, 아버님. 그런데 왜 갑자기요?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곧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게 너희 모임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겠어요. 박태호의 회사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요 거래처 중 하나인 대형 건설회사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대성건설에서 계약 해지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이유를 묻지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성건설은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거래처였거든요. 다른 거래처들은 어때? 그것도 문제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국진은 건설업계의 여러 인물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모두 과거 국진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대표님, 한국진입니다. 대법관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태호건설이라는 회사와 거래하고 계시나? 네, 소규모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회사와의 거래를 재검토해 볼 수 있겠나? 조만간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자세한 건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대법관님 말씀이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여진의 또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골프 모임에 참석한 여진에게 다른 회원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죠. 여진 씨, 남편분 회사가 요즘 어떠세요? 한 회원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네, 평소와 다름없이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해서요. 하지만 여진은 다른 회원들의 시선에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평소와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국진의 세 번째 단계는 언론을 통한 압박이었어요. 편집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국장님, 어제 부탁드린 그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조사해 봤는데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박태호라는 사람이 22년 전에 상당히 큰 사고를 일으켰더라고요.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였는데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왜죠? 당시 지역 정치권과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비를 통해 사건을 축소시켰고요. 지금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나요? 아니요. 당시 연결고리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만약 재조명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기사로 쓸 준비를 해두시죠. 하지만 아직은 발행하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님, 이 사건에 개인적인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있어. 하지만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며칠 후 박태호와 여진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여보, 요즘 뭔가 이상해. 여진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모임에서도 갑자기 거리를 두고. 기분 탓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한 달이 지나자 박태호 가족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태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무슨 연락?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는 거야. 50억을 언제까지? 3개월 이내에 상환하라고 하네. 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갑자기 왜? 우리가 연체한 것도 아니고 담보도 충분한데. 나도 모르겠어. 은행 담당자도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 그냥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고만 하고. 태호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50억이 어디 있어? 회사 돌리는 것도 빠듯한데. 설상가상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또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이번엔 어디야? 명성건설이랑 대한산업입니다. 둘 다 장기 거래처였는데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해줬어요. 태호가 머리를 감쌌어요. 이상해. 너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 사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여진의 사교 모임에서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여진 씨, 미안한데 앞으로 우리 모임 참석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미란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분위기상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회원들도 다 동의하는 분위기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진 씨 남편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과거에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던가. 여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고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요. 하지만 정미라는 단호했어요. 어쨌든 우리 모임의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여진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 사람들이 22년 전 그 사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22년 전 일을 왜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분명 누군가가 그 일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민준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민준아,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혹시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산 일은 없니? 원한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진이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말했어요. 혹시 그 소영이라는 애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소영이요? 소영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민준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아니야.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가난한 집애가. 여진은 코웃음을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맞아. 우리가 그 애를 만난 직후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잖아. 민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다음날 태호의 회사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장님,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어요. 세무조사? 갑자기 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탈세 의혹이 있다는. 태호가 당황했어요. 우리가 탈세를 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모든 세금은 정확히 납부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이 상당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태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분명 누군가가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여보, 이제 확실해. 누군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여진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 은행, 거래처, 세무서까지 동시에 움직이게 하려면.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정말 소영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여진이 여전히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태호가 갑자기 생각난다는 듯 말했어요. 혹시 그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나?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라고만 들었는데. 여진이 대답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이 정도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소영이한테 연락해서 물어볼까요? 아직은 안 돼.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태호가 말렸어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자. 한편 소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저녁을 함께 했죠. 할아버지, 요즘 무슨 일로 바쁘세요?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진 것 같은데.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 옛날 친구들이랑 만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국진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물론이지. 우리 소영이가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소영은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결연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국진은 김철수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대법관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태호 쪽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좋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재수사 준비는 끝났나? 네, 모든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대법관님. 국진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구나. 박태호 가족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였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박태호의 집 현관벨이 울렸어요. 여진이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서 있었죠. 검찰청입니다. 박태호 씨 계십니까? 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잠깐만요. 여보, 검찰에서 나왔어. 태호가 급하게 현관으로 나왔어요. 네, 제가 박태호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22년 전 한성호, 이미라 부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태호와 여진이 동시에 놀랐어요. 22년 전 사건이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인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재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호가 수사관들과 함께 나간 후 여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큰일 났어. 아버지가 검찰에 끌려가셨어. 뭐라고요? 왜요? 22년 전 그 사고건으로 재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럼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노린 게 맞네요.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그때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한성호, 이미라 부부였어. 왜? 그럼 그 부부의 딸 이름은? 모르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혹시 한소영이라는 이름은 아닐까요? 여진이 순간 말을 잃었어요. 검찰청에서 태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박태호 씨, 22년 전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요? 누구 말인가요? 한성호, 이미라 부부의 딸 한소영 씨와 그 조부 한국진 씨입니다.
태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한국진이라고 하셨나요? 네, 한국진 전 대법관님입니다. 대법관이라고요? 네, 4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현재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태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그 소영이라는 애가 대법관 손녀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22년 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한편 여진은 집에서 민준과 함께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모욕한 그 애가 우리가 죽인 부부의 딸이었다는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사고였잖아요. 민준이 변명했지만 여진도 알고 있었어요. 부실공사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의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이었다는 거야. 여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대법관 손녀를 그렇게 모욕했다니.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래, 그 할아버지가 한 일이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여진이 받아보니 언론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태호건설 박태호 대표 부인이시죠? 22년 전 부실공사 사건에 대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여진이 당황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곧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죠. 민준아, 이제 언론에까지 알려진 것 같아. 어떡하지? 여진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상의해봐요. 하지만 민준도 내심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됐어요. 22년 전 부실공사로 부부 사망, 가해업체 대표 재수사, 태호건설 박태호 대표, 당시 로비로 처벌 회피 의혹, 피해자 유족, 한국진 전 대법관의 손녀로 밝혀져. 뉴스를 본 여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민준이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여진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대법관 손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다니. 그리고 그 아이 부모를 우리가 죽였는데. 다음날 아침 태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완전히 지쳐 있었죠. 여보, 어떻게 됐어? 여진이 물었어요. 다 끝났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야. 그럼 실형을? 아마 그럴 거야. 22년 전에 은폐했던 증거들이 다 나왔어. 태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회사도 완전히 망했어.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에서는 즉시 상환을 요구하고 있어. 여진이 남편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거야. 모든 빚을 갚으려면. 민준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태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부터 해야지. 22년 늦었지만.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걸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거야. 여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 아이에게 사과해야 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하지만 민주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소영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태호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너는 우리와 다른 길을 가야 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날 밤 여진은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끊었다가 다시 걸었다가를 반복했죠.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소영이 그 문자를 보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김여진이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국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소영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라. 할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소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박태호라는 사람이 내 부모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소영이 할아버지로부터 모든 진실을 듣고 며칠이 지난 후 결국 김여진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소영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진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소영 씨, 여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영이 차갑지만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어요. 앉으세요. 여진이 소영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먼저 연락 받아줘서 고마워요. 사실 얼굴을 보기도 부끄러웠는데.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여진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사과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소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요. 22년 전에 당신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고 그것도 모자라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으니까요. 소영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곧 감정을 가라앉혔어요. 그때 민준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소영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준 오빠도 오셨네요. 소영이 민준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머니만큼이나 잘못했어. 어머니 말에 동조했고 너의 진짜 가치를 몰라봤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오빠도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맞아. 그때는 정말 어리석었어.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몰랐어. 역시 그렇구나. 소영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말이야. 민준이 간절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제 모든 걸 제대로 알게 됐잖아.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 오빠, 너무 늦었어요.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오빠는 계속 어머니 말에 흔들렸을 거예요. 그건 민준이 반박하려 했지만 소영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진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아버지와 함께 죗값을 치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소영이 카페를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였죠? 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이었어요. 22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거죠. 그리고 저희를 모욕한 대가도 치르게 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세요. 소영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섰어요. 여진과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됐습니다. 박태호는 1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22년 전 사건에 대한 진실이 모두 밝혀진 거죠. 김여진도 사건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태호건설은 완전히 파산했고 가족들은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강남의 큰 집도 경매에 넘어갔죠. 여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화려했던 명품 옷들도 모두 처분하고 평범한 옷을 입게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허영에 빠져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도시에서 조용히 살면서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죠. 가끔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응, 민준아. 어머니도 잘 지내고 있어.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그렇게 지내세요. 저도 여기서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한편 소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에 새로 부임한 소아과 의사 이정호였죠. 정호는 소영의 집안이나 배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소영이라는 사람 자체만을 좋아했거든요. 소영 선생님,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정호가 소영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했어요. 소영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호 선생님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가치관이 같은 것 같아요. 6개월 후 소영은 할아버지에게 정호를 소개했어요. 할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국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뵙고 싶어 하세요. 좋다.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호는 첫 만남부터 소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소영이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소영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국진이 정호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우리 소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정호는 소영의 과거나 집안 배경보다는 소영의 인품에 관심이 있었어요. 소영 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소아과 의사로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소영 씨만큼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고마워요. 정호 선생님도 아이들을 치료할 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서로의 가치관과 인품을 인정하며 사랑이 깊어져 갔어요. 할머니 순덕이 국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저 젊은이 눈빛이 참 맑고 진실해. 우리 소영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 이제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겠어. 1년 후 소영과 정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소영의 동료 교사들, 정호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가장 특별한 건 한국진이 직접 주례를 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신랑 신부 입장과 함께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소영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정호는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소영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국진이 단상에 올라 주례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부의 할아버지로서 주례를 맡게 된 한국진입니다. 국진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어요. 참된 사랑은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소영이와 정호는 서로의 인품과 가치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성입니다. 소영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정호도 감동한 표정으로 국진의 주례사를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손녀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호 씨는 소영이의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이 아닌 소영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도 정호 씨의 따뜻한 마음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했고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영과 정호 그리고 국진과 순덕이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소영이 두 분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뭘 고마워하니? 우리 소영이가 원래 훌륭한 아이였어. 국진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호도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들, 앞으로 소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국진이 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우리 소영이를 잘 부탁한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겠어. 순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소영아,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한편 김여진은 작은 원룸에서 뉴스를 통해 소영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한소영 교사, 소아과 의사와 결혼. 할아버지인 한국진 전 대법관이 직접 주례. 여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그래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게 되어서 다행이야. 여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반성하며 살아야지. 여진은 요즘 지역 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됐어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식사 드세요. 여진이 독거노인 할머니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경우가 드문데. 할머니의 말에 여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거든요. 민준도 지방에서 소영의 결혼 소식을 들었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소영이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죠. 소영아, 결혼 축하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미안해. 소영이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민준 오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짧은 문자 교환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다만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뿐이었죠. 민준도 지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진실한 사람이었죠.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거예요. 민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6개월 후 소영과 정호는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이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라니? 국진과 순덕이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두 분 모두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냐?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국진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사대가 함께 사는 거네. 순덕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증손자를 잘 키우자. 소영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물려주면서. 정호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르신들, 앞으로 더욱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도 어르신들처럼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1년 후 소영과 정호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한준호였죠. 할아버지의 성을 따라 한시로 지었어요. 국진이 갓난아기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증손자를 볼 수 있게 해줘서. 순덕도 아기를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요. 소영이 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줄게.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울게. 정호도 아들을 안아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아빠도 너를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어. 그리고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2년 후 소영은 학교에서 우수교사로 선정됐어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인정받은 것이었죠. 축하해요, 소영 선생님. 동료 교사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아이들 덕분이에요. 소영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따르는 거겠죠.
소영의 교육 철학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거든요. 정호도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을 진료할 때의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부모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정호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병원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어요. 한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이들이 편안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국진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줄 게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돈이나 재산이 아니야. 더 소중한 거지. 소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야.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지혜.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마음. 이것들이 할아버지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야. 소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제가 잘 간직하고 준호에게도 물려주겠어요. 국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렇게 대를 이어가며 전해주는 거야.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국진이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소영아, 정호야, 그리고 우리 준호야. 할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모두가 국진을 바라봤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가진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 그리고 참된 사랑은 조건 없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라.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의 가르침을 준호에게도 잘 전해주겠습니다. 국진의 마지막 독백이 이어졌어요. 권력과 지위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품격은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2년간의 긴 여정을 통해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깨달음을 얻었죠. 소영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김여진은 진정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준도 어머니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진정한 인품의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순덕이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소영이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호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서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이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신이나 재산이 아닌 인품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22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며 모든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감동적인 결말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